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2020년 대비 측량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측량학은 반드시 전략 과목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20문제 중에서 17점 이상의 고득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이 측량 내용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1장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측량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결국 측량은 좌표를 구하는 게 측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X, Y, 요 G라고 하는 요 좌표를 구하는 게 측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좌표를 구하는 해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량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량적 해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량을 재는 거죠. 정량적 해석인데 이때요 이렇게 XY라고 하는 XY, 요걸 우리는 수평의 위치를 구하는 좌표계, 수평 위치 좌표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수평의 위치를 구하는 수평 위치 좌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G라고 하는 것은 수직의 위치를 구하는 좌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측량에서는요, 이 수직의 위치를 구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높이를 구한다라는 말 똑같습니다. 수직의 위치를 구한다, 결국 높이를 구한다, 이 말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 측량에서요, 요 G좌표를 구하는 측량, 수직의 위치를 구하는 측량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높이를 구하는 측량이라고 하는 수준 측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수준 측량은요, 기계를 레벨이라는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레벨 측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 측량에 여러 가지 측량이 있습니다. 뭐 삼각 측량, 다각 측량, 여러 가지 측량이 있는데 그 중에 오로지 요 높이만을 구하는 측량, 요 수직의 위치만을 구하는 측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는 수준 측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측량이라는 것은 결국 좌표를 구하는 게 측량이라면서요. 자, 높이축이 있을 거고요. 높이축이 있을 거고 수평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평축이 직각이 되겠죠. X축, Y축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런 3차원 공간상의 위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측량인데, 이 중에서 오로지 요 높이를 구하는 요 측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준 측량, 다른 말로요, 레벨 측량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 다음 중 요 위치 결정하는 방법이 다른 것 하나를 골라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답은 뭐라고요? 수준 측량, 어디 무슨 좌표예요? 높이를 구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위치, 3차원 공간상의 점의 위치를 구하는 게 측량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점의 위치를 구할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측량의 3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측량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 측량의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거리입니다. 첫 번째는 거리고요. 자, 두 번째는 각입니다. 세 번째는 높이입니다. 요 세 가지를 측량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거리와 각과 높이, 요 측량의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측량은 뭐 한다고요? 정량적 해석을 합니다. X, Y, G라고 하는 좌표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정량적 해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은 정량적 해석도 하고 정성적인 해석도 해요. 그거는 본 수업 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측량의 세 가지 요소는 거리, 각, 높이고, 높이를 구하는 좌표계는 오로지 수준 측량입니다라는 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측량은 좌표인데 요 수평 위치 좌표계만을 한번 본다면 우리가 좌표계를 이야기할 때요, 좌표계를 X축, Y축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자, 이 축을 무슨 축이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축을 Y축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축을요 X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얘를 수학적인 좌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공부가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은 말이죠, 아니 수학에서는 Y축인데 측량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X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축은 측량에서는 X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 종축이 말이에요. 요 종축이 언제 X축으로 바뀌게 됩니까? 그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요 지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구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구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자오선이라고 하죠. 지구상에는 수많은 자오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왜 자오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자오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선 자오선이라는 말은 북과 남을 이은 대원호를 우리는 자오선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측량에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묘유선이라고 있어요. 묘유선이라는 말은 자오선의 직각입니까? 자오선의 평행입니까? 맨날 시비 걸잖아요. 자오선의 뭐가 됩니까? 직교가 되는 축을 우리는 묘유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점의 위치를 구할 때, 대규모상에서 점의 위치를 구할 때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영국 있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 이 수많은 자오선 중에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 자오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준 자오선이요. 이 기준 자오선은 다른 말로 본초 자오선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본초 자오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기준 자오선, 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말이죠, 동쪽으로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동쪽으로 가면 우리는 동경이란 말을 씁니다. 동경이란 말을 써요. 서쪽으로 가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경이란 말을 씁니다. 서경. 그러니까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동경이고요, 서쪽으로 가면 서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하나, 이 적도를 기준으로 말이죠. 적도는 여기가 적도죠.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위라고 하죠. 남쪽으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동경과 서경의 기준은 바로 어디입니까? 이 자오선 중에서도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우리는 기준으로 하고요, 북위와 남위의 기준은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와 남위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치는 항상 어디 있죠? 대한민국의 위치는 항상 여기에 위치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위치는 항상 여기에 존재하죠. 그럼 대한민국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동경 몇 도? 그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갔죠. 또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듣다 보면 동경 132, 북위 37, 동경 132도, 북위 37, 이게 어디예요? 이게 바로 독도의 좌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경도와 위도로 표현하는 좌표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위도 좌표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위도 좌표계, 경위도 좌표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경위도 좌표계에서 기준축은 어디가 되냐면 항상 자오선이 기준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이 자오선이 기준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자오선을 기준축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길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수학에서의 기준은 어디예요? 수학에서의 기준은 X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위도 좌표계를 이런 직각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줄 때 말이죠, X축이 기준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길게 그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대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경위도 좌표계를 이렇게 소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평면 직각 좌표, 얘를 우리 이제 직각 좌표라고 합니다. 평면이란 말 쓰기도 하고요. 평면 직각, 평면 직각 좌표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평면 직각 좌표계로 변환을 해줄 때에는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리려고, 이렇게 길게 대한민국을 그리려고 이 축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Y가 아니고요, X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축은 뭘로 바뀐다고요? Y축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요, 측량이란 것은 결국 뭐예요? 좌표를 구하는 게 측량이라며요. 정량적 해석을 하는 게 측량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정량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좌표기 때문에 이 좌표계를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좌표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X축입니까? Y축입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측량에서는 이게 X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떨 때 X가 된다고요? 대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경위도 좌표계를 뭘로 변환시켜 줄 때? 소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평면 직각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줄 때만 이 축이 뭘로 바뀐다고요? X축이요. 이 축이 뭘로 바뀐다고요? Y축으로 바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 둘 수치는요, 요 자오선이죠? 자오선, 이거잖아요. 요거 자오선. 그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종경으로 가는데, 이게 몇 도냐면 대한민국 중앙을 지나는 자오선은 동경 127도가 됩니다. 물론 동경이죠. 동경 127도가 됩니다. 요 사실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이게 언제 X로 바뀔래? 쉽게 이야기하면 대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경위도 좌표계를 뭘로 바꿔줄 때? 소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평면 직각 좌표계로 바꿔줄 때만 이 축이 뭘로 바뀐다고요? X로 바뀝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쉽게 하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싶잖아요. 대한민국을 길게 그릴 때는 이 축에 반드시 무슨 축 쓰면 됩니까? X축 쓰면 돼요. 다시 한번, 대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경위도 좌표계를 소규모의 위치를 구하는 평면 직각 좌표계로 바꾸어주는 측량을 우린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많은 측량 중에서 다각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각 측량, 다른 말로 트래버스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각 측량, 트래버스 측량에서는 또 이 축이 뭘로 바뀐다? 당연히 X로 바뀐다. 이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면적을 공부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얘는 Y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조건 X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위도 좌표계, 경도와 위도를 구하는 경위도 좌표계는 어떤 위치를 구할 때요? 대규모겠습니까? 소규모겠습니까? 대규모상의, 지구상이니까 대규모죠. 대규모상의 점의 위치를 구할 때 쓰는 것이 경위도 좌표계고요. 그런 다음에 이 수학적인 좌표계인 평면 직각 좌표계는 대규모입니까? 소규모입니까? 당연히 얘는 소규모가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좌표계 뭡니까? 이거라고요. 평면 직각 좌표계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거는 결과적으로 측량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측량의 정의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점의 위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X, Y, G라고 한 점의 위치를 구하는데 절대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고요. 알고 있는 기지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기지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 기지점, 한자이기 때문에 시옷 안 붙여도 돼요. 기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삼각점이라는 말이에요. 삼각점. 그러니까 이 삼각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점의 좌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점의 좌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나머지 점의 위치를 자, 측량은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라며요. 측량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와 각과 높이라고 했잖아요. 거리와 각과 높이를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또 뭐 이렇게 구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측량의 기본 ABC는 뭐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중앙 위치에 측량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점의 위치를 제대로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방사 형태로 나머지 점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측량의 기본 대원칙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하는 측량, 이걸 우리는 기준점을 결정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준점 결정 측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점을 결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를 골격 측량이라고도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측량이다. 골격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방사 형태로 갑니다. 이렇게 방사 형태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세부 측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부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부 측량이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아니 기준점 측량이 정밀해야 합니까? 세부 측량이 더 정밀해야 합니까? 얘기거리가 아니죠. 이 기준점 측량이 잘못돼 버리면 세부 측량은 하나 만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측량의 정밀도를 가장 올려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요 기준점 결정 측량이다. 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기준점 측량과 세부 측량을 묶어서 우리는 기본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에서 기본 측량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측량학을 공부합니다. 측량학을 공부하는데 물론 우리는 측량학은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할 거예요. 충분히 제 쪼박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측량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이 측량학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그 제 책은요 전부 다 표로 돼 있어요. 왼쪽 페이지는 이론도요 전부 다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오른 페이지는 그 표에 관한 문제가 바로바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론에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문제풀이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챕터별로 뒤에는 문제를 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득점 하는 데, 측량을 고득점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기본 측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본 측량. 기본 측량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 그랬죠. 기본 측량은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골격 측량이 있었죠. 골격 측량. 프레임을 짜는 측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골격 측량. 이 골격 측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기준점을 결정한다 그래서 기준점 측량이다. 기준점 측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세부 측량이 있습니다. 세부 측량. 자,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렇다면 우선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기준점 측량. 우선 골격 측량은 측량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와 각과 높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 오로지 각만을 이용합니다. 오로지 각만을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 측량이라고 해요.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 측량은 측량의 세 가지 요소, 거리와 각과 높이 중에서 오로지 뭐만 이용한다고요? 각만 이용한다고요. 오로지 각만을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구합니다. 점의 위치는 수평 위치라고 하는 XY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XY 수평 위치죠. 수평 위치가 아닌 거 오로지 뭐라 그랬어요? 수준 측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말뚝박은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삼각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로지 거리만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삼변 측량이라고 해요. 삼변 측량이라고 하는데 이 삼변 측량은요. 측량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오로지 뭐만을 이용한다고요? 거리만을 이용합니다. 거리만을 이용해서
자, 거리만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 물론 무조건 수평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모든 측량, 수준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평의 위치를 구한다고요. 이때 말뚝 박은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점이라고 합니다. 삼각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각을 많이 재요. 각을 많이 재는 측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각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각 측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트레버스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각을 하도 많이 재기 때문에 얘는 조합을 해야 돼요. 뭐와 뭐를 조합을 하냐면 각과 거리를 조합해서 관측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각과 거리를 조합해서 관측을 해서 그때 구하는 좌표계, 마찬가지 수평 위치 좌표계가 되겠죠. x, y라고 하는 수평의 위치를 구한다고요. 이때 말뚝 박은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는요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도근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삼각점은요 보통 산 정상에 박혀 있고요. 도근점은 어디에 박혀 있냐면 도심지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수업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맨날 다각 측량하고 삼각 측량하고 비교가 되지요. 각을 몇 번 재요? 3번 재죠. 각을 몇 번 재요? 많이 재지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각을 많이 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 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도심지에 측량을 하는 거예요. 도심지에 측량을 해서 이 도근점은 도심지에 박는다고요. 도심지에 측량했을 때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해서 지그, 제그, 이런 식으로 측량을 한다. 이런 이야기,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이걸 우리는 이제 트레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가요.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준 측량이라고 있습니다. 자, 수준 측량이요. 수준 측량은 감이 오시죠? 측량의 3가지 요소가 거리와 각과 높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로지 뭐라고요? 얘는요. 수준 측량 오로지 뭐만을 이용한다고요? 높이만을 이용하는 측량입니다. 자, 높이만을 이용하는 측량. 이때 구하는 좌표는 무슨 축입니까? 바로 G축이라고 하는 높이축, Z축, G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뚝 박은 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수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현재 기준이 되는 수준점,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높이의 기준면은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이 되는 수준 원점은 인천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벤치마크라고요. 어쨌든 지금 말하는 이 골격 측량, 기준이 되는 측량은요.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수준 측량, 물론 더 있어요. 더 뭐 GPS, 이제 앞으로 GPS라는 말 쓰지 말고요. GNS라고 쓰겠습니다. GNSS. 이제 GNS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GPS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위성이고요. 러시아의 그라나스 위성도 위치 구하는 거고. 그죠? 또 뭡니까?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위성도 위치를 구하는 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를 구하는 위성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GPS, 그 GPS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미국의 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모든 거를 통합해서 앞으로는 GNSS라고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GNSS라는 말이 나오면 말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여러분 하던 대로 GPS 요 느낌을 잡으시면 됩니다. GPS에 대한 의미구나 이런 느낌을 잡으시면 돼요. 어쨌든 GNS부터 해서 뭐 천문 측량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4가지를 보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4가지 중에서 높이 위치, 점의 위치를 구하는 게 다른 것 하나는 오로지 뭐가 됩니까? 수준 측량. 왜? 얘는 높이를 구한 측량 바로 X, Y가 아닌 바로 G축이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골격 측량이라고 하고요. 다음 세부 측량은요.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평판 측량이 있고요. 평판 측량. 다음에 시거 측량이 있어요. 평판 측량이 있고 시거 측량이 있는데 이 시거 측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타디아 측량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판 측량, 스타디아 측량.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골격 측량과 이 세부 측량을 봤는데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 골격 측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측량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는요 아예 시험 범위에서도 빼버렸어요. 평판 시험 문제 안내. 이 시거 측량은 이미 2016년부터 시험 문제 안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부 측량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평판 측량 여러분 제가 제 책에는요 평판 측량 다 빼버렸어요. 왜 뺐습니까? 아니 출제 기준표에 평판 측량은 시험 문제 안 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골격 측량에 대한 요 내용이 중요하고 세부 측량이 뭐다 정도 요 정도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첫 순서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배워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는 총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에 대한 총론이 됐죠.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걸 공부하고요. 뭐 좌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측지학에 대한 이야기, 타원체에 대한 이야기 등등.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어요. 좀 재미없고 무뚝뚝한 이야기들이 바로 일장의 총론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론을 기분 좋게 넘어가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측량의 세 가지 요소 공부해야죠. 첫 번째 거리죠. 두 번째 뭡니까? 각이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높이인데 높이는 어디서 공부합니까? 여기 수준 측량에서 높이는 따로 공부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래요. 1장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1장은 총론 어떤 기준을 정하고 좌표계, 타원체 이런 공부하는 것이 바로 1장 총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공부합니까? 거리 측량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거리에 대한 이야기들. 다음에 각을 관측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각을 관측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빠집니까? 기본 측량으로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측량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차예요. 측량의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측량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요 기본 측량 가기 전에 뭘 공부하냐면 오차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얘를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차 해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차에 대한 이야기. 자, 오차가 났어요. 이 오차를 어떻게 조정을 해줍니까?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 등등을 공부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오차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측량을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뭐 총론이야, 뭐 암기하지, 뭐 거리와 각, 뭐 대충 오차를 딱 넘어가는 순간 얘는 암기의 차원이 넘어가거든요. 이건 이해를 못하면 절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고 암기만 했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량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오차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측량이 어려운 거예요. 쪼박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오차는요. 공식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외우지 않고 제가 그냥 이해만 시켜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쪼박만 믿으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오차 해석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기본 측량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측량을 입성을 할 때는 자 골격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누어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부 측량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골격 측량 빠져서 측량에서 가장 중요한 삼각, 삼변 측량, 다각 측량. 물론 측량은 우리는 이 다각 측량 먼저 합니다. 순서는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수준 측량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골격 측량으로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GNSS는 나중에 위성 측량으로 저 뒤로 뺄 겁니다. GIS와 함께 저 뒤로 뺄 거니까 우선 골격 측량에선 이 정도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용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응용 측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응용 측량은요, 우리가 분류를 굳이 따지면 어떤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목적. 왜 그러냐면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응용 측량이냐면 첫 번째는 자, 면적과 최적을 구합니다. 면적, 최적.
면체적 측량. 자, 면체적 측량. 다음엔 노선에 대한 이야기, 노선 측량. 자, 노선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노선에 대한 이야기, 노선 측량. 자, 노선이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천. 하천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해야 됩니다. 하천 측량. 하천 측량. 그 다음에 뭐 터널 측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터널 측량도 시험 문제에서 빠졌으니까 터널 측량도 빼고요. 그 다음에 응용 중에 뭐 최고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측량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사진 측량.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냐면 응용 측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응용 측량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면적, 최적을 구할 거냐, 노선을 구할 거냐, 하천을 구할 거냐, 하천에서의 측량을 구할 거냐, 아니면 사진 측량을 구할 거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측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느 파트로 가냐면 이번에는 이 응용 측량 파트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응용 측량으로 가게 되면 면적, 노선, 하천, 사진 이게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위성 측량. 위성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측량이죠. 현대 측량이요. 자, 현대 측량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현대 측량에 해당하는 대표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GNSS. 얘는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점의 위치를 구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GNSS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편의상 그냥 뭐로 기억하자? 그냥 GPS로 이해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편합니다. 그 다음에 GIS. 사실 이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 지형 공간 정보 체계라고 해요. 지형 공간 정보 체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GNS, GIS. 자, 요걸 GNSS, GIS를 묶어서 이 현대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는 이제는 확실합니다. 이게 측량의 전부 다예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뭡니까? 우선 5차에서 이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5차에서 남들은 틀리지만 절대 우리는 다 맞는 점수입니다. 5차 해석이고 측량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과락만 면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과락만 면하기 작전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골격 측량. 여기서 거의 10문제 이상의 출제가 될 겁니다.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각 측량, 수준 측량. 여기서 시험 문제의 대부분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락을 면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골격 측량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측량 고득점을 목표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연도에서 나왔던 내용들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격 측량이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른 분리인 응용에 대해서 면체적, 노선, 하천, 사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측량의 전반적인 흐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측량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용어를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100%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용어 자체가 이 용어입니다.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정밀도는 여러 가지로 변환이 되면서 이 계산 문제가 됐든 뭐 이론으로 물어보든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우선 우리가 1장, 2장 정도 공부할 정도라면 이 정밀도는 다른 말로 밀자가 빠지고요. 정도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밀도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항상 정밀도는 뭐 0.00 아니에요. 정밀도는 얼마다 이게 아니고요. 정밀도를 표현을 할 때는 모 분의 1입니다 라고 항상 분수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분수로. 그리고 이 정밀도는요. 실제 거리분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 1장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실제 거리분의 자, 실제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
실제 거리분의 거리 오차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오늘만 이렇게 써드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실제 거리는 L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거리분의 이걸 이렇게 쓸게요. 실제 거리 이제 L이라고 쓸게요. 실제 거리 L. 자, 오차는요 미수하니까 델타 L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실제 거리분의 오차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정밀도가 100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밀도가 100분의 1이란 말은 실제 거리를 얼마 쟀을 때 100m를 쟀을 때 오차가 얼마라는 거예요? 오차가 1m입니다. 이 얘기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 두 번째 정밀도가요 10의 5승분의 1입니다. 10의 5승분의 1이라는 말은 여러분 10만이라는 거 빨리 떠올리셔야 돼요. 정밀도가 10의 5승분의 1은 10만 분의 1의 정밀도죠. 실제 거리 얼마 쟀을 때 10만 미터 쟀을 때 오차가 얼마입니까? 1m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10만 분의 1의 정밀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의 6승분의 1입니다. 10의 6승분의 1이라는 얘기는 100만이죠. 100만. 100만 분의 1의 정밀도입니다. 실제 거리 얼마를 쟀을 때 100만 미터를 쟀을 때 오차가 얼마입니까? 오차가 1m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100m 쟀을 때 1m 오차랑 100만 미터 쟀을 때 1m 오차랑 이건 얘기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정밀도가 높은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로 이해하신다면 100만 미터 쟀을 때 오차는 1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잡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가계 오차가 있어요. 자, 가계 오차가 있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라디안초, 로초 혹은 라디안초라고 합니다. 얘를 라디안초라고 이야기해요. 라디안초. 이걸 라디안이죠? 얘는 초가 들어갔죠. 왜 초가 들어가냐면 가계 오차는 미수하기 때문에 보통 초로 이렇게 나타내요. 초로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라디안 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가계 오차가 분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세타 분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얘는 초니까 이 분을 초로 고치면 되겠죠. 분을 초로 고치려면 곱하기 얼마만 해주면 되죠? 곱하기 60만 해주면 초로 바뀝니다. 뭐 이 정도쯤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가계 오차가 있을 때는 얼마? 라디안 초가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측량이 첫 수업이시라면 오늘 요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라디안 초가 몇 초냐면 20, 62, 6, 5초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20, 62, 6, 5초요. 20, 62, 6, 5초, 20, 62, 6, 5초. 자,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20, 62, 6, 5초는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 못하겠습니다. 핸드폰 비번 있잖아요. 20, 62, 65. 일주일만 바꿔보세요. 20, 62, 65. 그냥 암기가 될 거예요. 20, 62, 65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요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우리 라디안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라디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라디안의 정의는요. 자, 반지름. 반경이 r미터가 됐을 때 호의 길이도 r미터가 될 때의 사이각을 라디안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았을 때의 사이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원이 있다면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이 반지름과 거의 같았을 때 반지름과 요 호의 길이가 거의 같았을 때의 요 사이의 각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라디안 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얘는 유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한 바퀴는 몇 도입니까? 360도죠. 자, 360도일 때 한 바퀴일 때 얼마? 라디안 도지요. 360도일 때 라디안 도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2파이 r이죠. 호의 길이 2파이 r일 때 2파이 r일 때 얼마만큼? r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라디안 도가 나옵니까? 자, 라디안 도는요. 자, 계산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없어지고요. 결국 뭐만 남아요? 파이분의 2로 나눠주면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라디안 도라는 건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값 아니에요? 라디안 도는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만약 몰랐으면 지금 하시면 돼요. 라디안 도는 파이분의 180도입니다. 다음 라디안 분은요. 도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곱하기 60만 해주면 바로 분이 되죠. 그죠? 세 번째. 라디안 초는요. 도에다가요. 곱하기 60을 해주면 분이지요. 또 곱하기 60초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디안 도에다 곱하기 60 분이죠. 또 곱하기 60 이러면 초가 나오잖아요. 이걸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B번이 나오는 거예요. 6,5초라고 하는 요 라디안 초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예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밀도가 뭡니까? 정밀도는요. 표현은 모분의 1로 합니다. 모분의 1로 하고요. 실제 거리분의 거리의 오차. 아니면 각의 오차가 있을 때 뭐가 붙는다고요? 2062 65초. 라디안 초가 붙습니다. 2062 65초가 붙습니다. 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2002년 대비 측량학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측량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측량에 대해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가장 기본한 용어들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측량 1장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쭈박이었습니다.